새로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 임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화면을 응시하더니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모님의 이전 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누구입니까? 제 남편이요, 선생님. 그 사람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 당장 몇 가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물체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수는 이번 임신이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처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편 정우가 마치 금이 갈까 두려운 희귀한 도자기처럼 자신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산부인과 의사였고 지수는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다른 의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우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비타민, 식단 시간표, 심지어 침실의 에어컨 온도까지도요. 처음에는 지수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차에 접어들자 그 보살핌은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모든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서재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다른 남자 의사가 당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가 말했고 사랑에 빠져 있던 지수는 그것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더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그림자는 시어머니 강인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인숙은 겉으로는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강인숙은 거의 매일 찾아와 이상한 냄새가 나는 한약을 가져왔고 지수가 그것을 꼭 마셔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란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강인숙이 자신의 배를 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손길이 아니라 마치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손주의 자산이 얼마나 될까? 강인숙은 어느 날 오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집중력으로 지수의 배를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자산이라는 단어는 지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축복도 선물도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라니 그 불안감은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항상 그것을 일축하며 지수가 호르몬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이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도시 외곽의 한 클리닉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지불하며 산모 커뮤니티에서 매우 추천하는 태아 모체 전문가 윤서연 박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오래된 친구들과 동창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찔렀지만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윤서연 박사의 클리닉은 정우의 음침한 서재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밝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지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전문적이고 침착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단지 두 번째 의견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 앨범을 위해 사디 초음파를 찍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아기를 봅시다. 윤서연 박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이 그녀의 배에 발라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큰 화면의 흑백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들려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활발하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편집증에 걸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수 씨, 아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심장도 튼튼하고 척추도 곧습니다. 완벽하네요. 윤서연 박사는 도구를 움직여 머리둘레와 허벅지 뼈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지수는 긴장을 풀고 그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윤서연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구를 한 지점으로 되돌려 움직였습니다. 태아의 이미지에서 멀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버튼을 눌러 자신의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움직임으로 지수를 향한 화면을 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지수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즉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죠? 산모님의 아기는 괜찮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도구를 내려놓고 지수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에 산모님을 검진했던 의사는 누구입니까? 윤서연 박사가 조용하지만 힘주어 물었습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정우 선생님. 그 사람도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강인숙 씨가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윤서연 박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가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전체 혈액 검사와 가능한 한 빨리 MRI 일정을 잡겠습니다. 지수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암인가요? 종양인가요? 윤서연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물체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체는 산모님의 자궁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물체예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지수는 초음파 젤이 여전히 배에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어떤 젤보다도 더 차가운 느낌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환자를 위해 당황함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지수에게로 돌렸습니다. 산모님의 아기는 건강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녀는 평화롭게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녀는 이미지를 이동시켜 지수의 자궁벽 근처 태아와 꽤 가까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작고 단단하며 이상하게 생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밀한 형태였고 마치 작은 금속 캡슐 같았으며 주변의 생물학적 조직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지수는 공포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모님의 해부학적 구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의료기구도 아닙니다. 루프도 아니고 임플란트도 아닙니다. 이건 이물질, 지수씨.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지수는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수술한 적도 없어요. 제 몸에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윤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기계를 껐습니다. 산모님의 남편 정우 씨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지수를 강타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그것은 정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관심, 다른 의사에게 가지 못하게 한 금지령. 그가 직접 했던 모든 초음파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물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산모님의 혈액 샘플이 필요합니다. 윤서연 박사는 이미 전문가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염증 표지자나 혈류로 방출되는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MRI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윤서연 박사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왜요? 만약 남편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을 산모님에게 숨기고 있다면 산모님은 큰 위험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물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합니다. 윤서연 박사는 영양 상담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가명으로 지수의 MRI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피를 뽑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남편을 관찰하고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악몽 같았습니다. 지수는 멍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발길질 하나하나가 이제 그녀의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침입자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자산, 강인숙이 말했던 그것이 이것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지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강인숙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남은 재를 씻어내고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늦은 밤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모임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여보.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수가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다니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경 정우는 지수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매우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방을 나섰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지수는 몇 초를 기다린 후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우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서재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속삭였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정우가 속삭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그냥 값싼 싸디 초음파였어요. 아기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그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기에는 너무 멍청해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전화 반대편의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강인숙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젯밤 그녀가 잠들었을 때 이미 확인했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물체의 위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임신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다시 멈춤. 네, 어머니, 출산할 때 제가 직접 그것을 꺼낼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합병증처럼 보일 거예요. 그 후에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낮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박성현 씨의 상속 문서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물체, 출산, 박성현 씨의 상속문서, 자신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와 시어머니 강인숙은 자신에게 대항하여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자신의 자궁 안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대로 기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의 공기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굳게 닫힌 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문 뒤의 서재에서 그녀의 남편은 방금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불성실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모자였고 거짓말쟁이였으며 어쩌면 예비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현 씨의 상속문서, 그녀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박성현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는 결코 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지수는 자신이 받은 유산이 이 집과 충분한 교육 자금뿐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도록 자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15분 후 정우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그가 다시 누웠을 때의 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남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괴물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 괴물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공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정우가 자신을 만지게 하고 비타민을 건네게 하고 자신에게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때 미소를 지었고 정우가 건네준 비타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그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 이수정이었습니다. 이모 이수정은 소박하고 겁이 많은 여성이었고 박성현이 돌아가신 후에는 항상 지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수는 항상 그것이 이모가 그들의 부를 불편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수는 이모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지수는 정우가 병원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 수술이 있어서 늦게 올지도 몰라. 정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피부에서 그의 입술을 닦아내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정우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지수는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자신을 추적할까 두려워 휴대폰을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키를 들고 도시 외곽에 있는 이모 이수정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작았고 정돈된 정원은 그녀의 크고 차가운 집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모 이수정은 문 앞에 불룩한 배를 한 지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수야, 맙소사, 무슨 일이니? 이모,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모 이수정은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너 얼굴이 창백해. 정우가 널 해쳤니? 지수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정우를 싫어했어요. 이모 이수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애가 널 보는 방식이 내 아빠가 내 엄마를 예전에 보던 방식과 같아서 그래. 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모, 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빠에 대해 그리고 강인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모 이수정의 찻잔이
너무 심하게 떨려 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쿵 소리를 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왜 그 이름을 말하니? 그녀는 속삭였고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녀는 내 시어머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이모 제발요. 강인숙은 정우의 엄마예요. 이모가 아는 게 뭐예요? 이모 이수정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억눌린 울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수야.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해. 그럴 수 없어요. 이모.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엄마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이모 이수정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인숙.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수년 전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는 내 아버지 박성현 씨의 개인 비서였어. 그녀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능했지만 또한 교활했지. 내 아버지는 그녀를 아주 많이 신뢰했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재산에 집착했어. 내 아버지는 박성현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또한 편집증 환자였지. 그는 자신의 재산을 여기저기에 숨겼어. 은행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이모 이수정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 아버지가 서재에서 인숙을 발견했어. 개인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었지. 일반 금고가 아니라 그의 비밀 자산 장부가 들어있는 금고였어. 내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해고했지. 그게 다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인숙은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녀는 내 아버지를 위협했지. 이모가 옆방에 있었어. 이모는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나를 모욕했군 성현? 내 재산은 내 것이 되어야 했어. 언젠가 내가 그것을 가져갈 거야. 어떤 식으로든 나는 네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박성현 씨의 상속문서. 강인숙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이모,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요. 이모가 아는 게 뭐예요? 정우와 강인숙은 계속해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모 이수정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괴짜였어, 지수야.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편집증적으로 변했지. 그는 자신의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는 아주 이상한 유언장을 만들었어. 수조 원에 달하는 그의 주요 유산은 특별한 열쇠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지. 무슨 열쇠요? 어디에 있어요? 이모는 몰라. 그는 단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고 말했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 안에 사람들이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훔쳐가지 않을 무언가 안에. 지수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아기. 이모 이수정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가. 내 손주가 아니야. 이건 네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야. 이모 이수정은 방금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공포에 질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네가 15살쯤 됐을 때 네 아버지가 너를 해외의 개인 클리닉에 데려간 적이 있었지? 그는 사소한 건강시술, 일종의 새로운 백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수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의 클리닉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취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이 물체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맙소사, 이모, 그 물체가 제 안에 있어요. 이모 이수정은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내 안에 심었어. 내 아버지가 자신의 딸 안에 열쇠를 심은 거야. 그리고 강인숙은 알고 있었어.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통궁인숙은 강인숙은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래서 정우에게 산부인과 의사가 되라고 시킨 거야. 나랑 결혼하고 임신시키라고. 지수는 이모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들은 제가 출산할 때 그것을 가져갈 계획이에요. 이모 이수정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무엇을 신고해요? 제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는 것을? 제 아버지가 제 몸에 무언가를 심었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수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고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이모,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단서를 남겼을 거예요. 그의 변호사는 누구였어요? 이모는 몰라. 그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바꿨어.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모. 한 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모 이수정은 눈을 질끈 감고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깐, 한 명 있었어. 그는 딱 한 번 언급했지. 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젊은 변호사였어. 그때는 신입이었지. 내 아버지는 그가 자신이 만난 유일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 유일하게 돈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은 김민준. 맞아, 김민준이야. 내 아버지는 오직 민준만이 자신의 비밀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어. 오직 그만이 작동 방식을 안다고. 김민준. 지수가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야 해요. 지수는 복잡한 생각으로 이모 이수정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또한 새로운 공포도 안고 있었습니다. 열쇠가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그것을 그곳에 두었고 그녀를 걸어다니는 금고, 그의 재산을 탐낼 만큼 충분히 탐욕스러운 모든 사람들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늑대는 이미 그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의심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작은 가게에 들러 값싼 일회용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지수의 인생에서 가장 긴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강인숙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게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건강한 아기야. 강인숙은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지. 지수는 토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들은 정우의 자백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수정의 이야기는 소문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가져갈 만한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서재, 항상 잠겨있는 서재. 기회는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정우에게 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제왕절개, 위독한 환자. 그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창이 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평소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정우가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에 있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생일을 시도했습니다. 실패. 정우의 생일. 실패. 그들의 결혼기념일. 실패.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인숙. 그녀는 마지막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를 메스껍게 만드는 무언가. 아기의 출산 예정일. 클릭문이 열렸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기를 열쇠로 사용했습니다.
방은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음침한 풍경화 뒤의 벽에 지수는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상대로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코드를 시도했습니다. 아기의 출산 예정일 비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박성현이라고 라벨이 붙은 문서 더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미 위에 두꺼운 검은색 가죽 저널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저널이 아니라 의료 저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첫 페이지를 열 때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저널이었습니다. 정우는 차갑고 임상적인 필체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첫 페이지, 대상 지수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함, 1단계 완료. 예상대로 관심 표명. 몇 달 후 페이지, 결혼식 거행. 대상에 대한 완전한 접근 달성. 강인숙 여사, 매우 만족. 가장 소름 끼치는 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3회 시도 후 성공적으로 유도됨. 대상, 의심 없음. 휴대용 초음파를 통해 물체 위치 확인. 안정적. 태아 성장으로 인한 이동 없음.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장 최근 항목은 며칠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데이 추출 계획. 유도 분만 실패. 시나리오 후 긴급 제왕 절개 진행. 태아 위험 탯줄 감김. 주장. 완전 전신 마취 사용 예정. 이는 아기 출산 후 물체 추출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임.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것처럼 다른 잉크로 쓰인 마지막 한 문장. 시술 후 강인숙 여사, 마취 과실과다 복용 사고 제한. 향후 소유권 합병증 제거에 더 깔끔함. 물체 성공적으로 회수 후 대상은 생존할 필요가 없음. 지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마취 사고. 그들은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설계한 냉혈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휴대폰으로 그 저널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금고를 닫으려 했을 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포착했습니다. 문서 더미 밑에 끼워져 있는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봉투. 그것은 지수가 강인숙의 필체임을 알아본 구불구불한 필체로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주소는 정우에게 오래된 기숙사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정우가 의대에 막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정우에게.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가치가 있단다. 그 비겁한 내 아빠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지. 성현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해. 그는 나를 모욕하고 해고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어.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아냈어. 그 멍청한 남자, 성현. 그는 자신의 재산 열쇠를 자신의 딸 안에 심었어. 그 멍청한 어린 소녀, 지수. 이것은 운명이야, 정우야.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외과 의사도 아니고 소아과 의사도 아니야. 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야 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너는 그녀를 너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 거야. 너는 그녀와 결혼하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져올 거야.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 아들아.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엄마를 위해 이걸 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걸 해. 이 모든 희생은 보상받을 거야. 지수는 그 편지를 공포에 질려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인숙이 수십 년 전에 쓴
시나리오였습니다. 정우는 단순한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단련시킨 도구였고 지수의 심장을 향해 곧장 겨냥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수는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릭, 찰칵, 강인숙이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말한 것보다 더 일찍.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와 전어를 금고에 다시 넣고 금고를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뛰쳐나와 같은 코드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에 도착했고 강인숙은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섰습니다. 어머, 지수야. 강인숙의 달콤한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왜 그렇게 헐떡거리니, 얘야. 마치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지수는 침을 삼키고 굳어진 얼굴에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에서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신 것이 먹고 싶어서요. 마침 부엌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강인숙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한 도자기 가면 같았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닭곰탕을 가져왔단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강인숙의 시선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벗겨내고 불안의 징후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빼바지 주머니에 있는 값싼 휴대폰을 움켜쥔 지수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의 전월과 강인숙의 편지는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술대에서 죽는다면 그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강인숙은 이제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돕는다는 핑계로 옆방에서 자며 지수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감시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잡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고 시선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고 외부의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박사가 잡아준 MRI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우 없이 집을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은 아직 3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의 시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숙이 옆방에서 잠든 후 지수는 화장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3개 틀고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값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장실의 네트워크는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윤서연 박사에게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도요.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출산할 때 저를 죽일 계획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침착하세요. 지수 씨. 당황하지 마세요. MRI 일정을 내일 아침으로 당기세요. 남편에게는 이전 의사의 골반 검사 권유라고 말하세요. 제가 보낸 주소로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진료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개인 클리닉이었습니다. 지수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김민준. 그녀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이나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를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와 강인숙이 자신의 네트워크 활동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뒷별채에 있는 박성현 씨의 진짜 서재는 정우나 강인숙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이 잡동사니와 슬픈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우나 강인숙이 일어나기 훨씬 전 새벽에 지수는 그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방은 먼지가 많았고 오래된 종이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높이 솟은 책꽂이에서 두꺼운 비즈니스 서적들 사이에서 지수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주소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기어이의 아래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 율금 법무법인. 사무실 전화번호와 개인 번호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값싼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지수 씨, 자기,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먼지 많아요. 아기에게 안 좋아요. 지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거짓말처럼 진실을 사용하며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아빠 물건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정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임상적인 시선은 그녀를 가늠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수가 너무나 잘 아는 가짜 미소였습니다. 가서 다시 자요. 쉬어야죠. 내일 MRI 일정 있죠. 안 그래요? 어젯밤에 직접 말했잖아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아, 네, 여보. 골반 검사를 위해서요. 이전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이죠. 정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당신을 데려다 줄 거예요. 내일 저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어요. 지수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숙이 그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녀의 탈출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인숙이 있으면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녀가 탈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침이 되자 지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인숙은 이미 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개인 번호로 김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박성현 씨의 딸 지수입니다. 제 목숨이 위험해요. 제 남편 정우와 그의 어머니 인숙이 아버지의 유산을 위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장미거리의 미래 산부인과로 가고 있어요. 제발,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휴대폰을 추적하세요. 그녀는 그것을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자신의 신발 안에 숨겼습니다. 클리닉으로 가는 길은 끔찍했습니다. 강인숙은 곧 손주를 보게 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강인숙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큰 병원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강인숙은 건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야? 왜 큰 병원이 아니지? 임산부 전용 MRI 전문 병원이에요. 어머니, 더 안전해요. 지수는 윤서연 박사가 준 이유를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수 씨, 옷을 갈아입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도 같이 갈 거야. 강인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격한 규정입니다. 탈의실이나 MRI 방에는 방사선 때문에
보호자가 동반할 수 없습니다. 강인숙은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의료 절차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수가 사라진 문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지수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이미 그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의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밖에 있어요.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문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윤서연 박사는 옷장 뒤에 있는 다른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직원 출구예요.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휴대폰을 주세요. 집에 두고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서두르세요.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하기까지 우리에게는 15분밖에 없어요. 지수가 막 발을 때려 했을 때 클리닉의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얇은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당황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클리닉의 화재 경보가 탈의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강인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니? 이 작은 배신자야. 강인숙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가 직접 경보를 당겼음이 틀림없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에요. 강인숙은 윤서연 박사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닥쳐.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그녀는 지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니? 너는 나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어. 정우가 뒷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네가 무언가를 시도할 줄 알았지.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어. 정우는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도망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술을 할 거야. 강인숙이 지수를 끌고 뒷복도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버둥거렸습니다. 저를 놔주세요. 제발.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뒷문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취 천. 내가 그녀가 순순히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정우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들 둘은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지수는 저항하고 발로 차고 물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얼굴에 천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요.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 혼란을 갈라놓았습니다. 정우와 강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정우가 여전히 지수를 붙잡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현 씨의 자산과 제 의뢰인인 그녀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제 의뢰인이 당신들 둘이 그녀를 납치하려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강인숙은 웃었습니다. 헛소리. 이 아이는 제 아들의 아내예요.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아마 아파서 그럴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우연히도 저에게 이 의료 저널의 전체 사본을 보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려 지수가 보낸 정우의 저널 페이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20년 전에 쓴 살인 계획 편지의 사본도요. 강인숙 씨. 정우와 강인숙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지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김민주는 말을 이었고 이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전화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윤서연 박사로부터
제 의뢰인의 자궁에 있는 물체에 대한 MRI 결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 증거가 담긴 긴급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경찰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정우 씨,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신은 의료 과실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하지만 공모자로서 당신은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두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우 씨, 강인숙 씨, 당신들은 살인미수, 납치 계획,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우는 지수를 놓았습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인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악이나 열쇠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오만함에 패배하여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수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더니 윤서연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동맹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배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강인숙에게 붙잡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서연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지수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몸을 찢었습니다. 양수가 그녀의 다리를 적시며 더러운 골목 바닥에 흘러넘쳤습니다. 아기가 지금 태어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진 강인숙이 난장판 속에서 지수의 발에 고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이 갑자기 끔찍한 집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증오로 아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열쇠, 그가 태어나려고 해. 그녀는 비인간적인 힘으로 버둥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끌어당겼습니다. 정우, 아기를 잡아, 열쇠를 잡아. 정우는 반대로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체포 때문이 아니라 김민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김민준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전화를 보았습니다. 능숙한 조작가로서 그는 언제 게임이 끝났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차가운 계산은 그가 이미 이 계획을 포기하고 형량을 계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인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놈. 그녀는 아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희생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으라고. 충분합니다. 김민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관님들, 그들을 차로 데려가세요. 이 구역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두 번째 경찰관이 동료를 도왔고 여전히 비명을 지르는 강인숙과 죽은 사람처럼 순종적인 정우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지수를 지나칠 때 강인숙은 순수한 증오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지수야. 너는 그 유산을 절대 즐기지 못할 거야. 나는 감옥에서 썼겠지만 네가 고통받게 만들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공허함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왠지 모르게 그의 어머니의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지수 씨, 윤서연 박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변의 혼란은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이 발동되었습니다. 지수 씨, 제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충격을 받았고 출산 중입니다.
진통이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아파요. 지수가 김민준에게 기대어 신음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것을 유발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출산할 수 없어요. 윤서연 박사는 자신의 작은 클리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곳은 소독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위해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녀를 주요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윤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진통 간격을 보세요. 2분 간격이에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아까 그 경찰차를 사용해서 사이렌을 켜라고 하세요. 김민준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이 밖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 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방탄차입니다. 네, 아버지의 유물이죠. 그가 지수에게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편집증 환자였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민주는 또 다른 진통이 닥치자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응급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검고 튼튼한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그녀 옆에 앉았고 김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성모병원으로요. 제 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VIP 응급 상황이라고 말해두었어요. 차는 교통체증을 뚫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수에게 그 여정은 고통과 공포의 안개였습니다. 차의 모든 충격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 지수가 윤서연 박사의 손을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만약 그 열쇠, 그 물체가 아기가 나올 때 아기를 다치게 하면 어떡해요? 윤서연 박사는 지수의 얼굴을 잡고 그녀를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수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은 지옥을 통과했어요. 당신은 두 괴물을 물리쳤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호흡에 집중하고 아기에 집중하세요. 그 빌어먹을 물체는 제가 걱정할게요. 알겠어요? 지금 당신의 일은 오직 출산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저에게 맡기세요. 그 단호한 말은 지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응급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팀과 들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끄럽고 전문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아까 클리닉의 혼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수는 즉시 준비된 개인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주는 문 밖에 서서 병원 보안팀과 조율했습니다. 그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층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모니터에 연결되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은 강했지만 그녀의 진통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완전 개대. 지수 씨,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지금 힘을 줄 준비가 되었어요. 지수는 윤서연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강인숙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자궁에 심어놓은 마지막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힘을 주세요, 지수 씨, 힘을 주세요. 윤서연 박사의 목소리는 고통의 바닷속에서 지수의 유일한 닻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침대 위에서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분만실은 집중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그녀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보여요. 한 번 더. 지수 씨, 당신의 가장 강한 힘으로 밀어내세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는 듯한 통증과 엄청난 압력을 무시하고 영혼을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압력이 사라졌고 크고 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울음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안전했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 지수 씨. 윤서연 박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의사는 능숙하게 탯줄을 처리한 후 여전히 양막에 쌓인 아기를 소아 간호사 팀에게 넘겼습니다. 완벽해요.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싸워야 했던 이유였던 자신의 아들을 닦아주는 간호사 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박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아기는 안전해요. 이제 이걸 끝냅시다. 움직이지 마세요. 태반이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물체를 확인해야 해요. 지수는 말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빠르게 일했습니다. 태반이 나온 후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수동 검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휴대용 초음파를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태반 착상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군요. 그 물체는 자궁강이 아니라 자궁 근육층에 심어졌어요. 뭐, 수술해야 하나요? 지수가 약하게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윤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꺼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당신은 방금 출산을 했어요. 당신의 몸은 회복해야 해요. 지금 그것을 꺼내는 것은 출혈 위험이 너무 커요. 지수는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아직 제 안에 있다고요. 당분간은요. 윤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갑자기 의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초음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깐, 이상해요. 뭐가요? 지수가 다시 당황했습니다. 그 물체 안에 작은 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어요. 윤서연 박사는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맙소사, 이 물체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당신 아기의 탄생, 당신 아기의 DNA가 그것을 촉발시켰음이 틀림없어요. 바로 그때 분만 실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2명의 병원 보안 요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수 씨, 선생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현 씨의 유언장이 방금 자동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전체 자산, 수조 원이 방금 지수 씨와 그녀의 후손 이름으로 된 새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3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김민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김민준을 바라보더니 지수를 바라보더니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군요. 이 탄생이 열쇠였어요. 생체 인식 열쇠. 지수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 담요에 쌓여 간호사가 가까이 데려온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해방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지수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안녕, 아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김민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수 씨. 당신은 해냈어요. 당신은 부자가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강인숙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처리 중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윤서연 박사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열쇠, 그 물체는 여전히 지수 씨 안에 있고 이제 그것은 활성화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체를 촉발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무엇인지 몰라요. 김민주는 초음파 화면에서 깜박이는 캡슐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박성현 씨, 그는 단지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복수심에 찬 천재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지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저는 그 물체가 단지 계좌를 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녹음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녹음해요? 모든 것을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대화, 모든 위협, 모든 속삭임. 박성현 씨는 당신에게 유산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기를 준 것이고 우리는 방금 그것을 활성화했습니다. 물체 제거 시술은 지수가 출산한 지 이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높은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윤서연 박사는 이물질 처리에 익숙한 흉부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지수가 가벼운 마취 상태에 있는 동안 시술을 수행했습니다. 김민주는 그 물체를 증거물로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위임장을 들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작은 멸균 튜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알 크기만한 하지만 약간 더 두꺼운 금속 캡슐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깔은 칙칙했지만 표면에는 작은 파란색 LED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는데 물체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요. 윤서연 박사는 김민준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성현 씨의 유물. 그 미친 천재의 것. 지수 씨는 괜찮아요. 그녀는 회복 중입니다. 이제 이 물체는 당신의 일입니다. 김민주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가장 엉뚱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물체는 생체 인식으로 작동되는 오디오 녹음 장치였으며 영구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체온과 미세한 신경 임펄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이 예상했듯이 그것은 15년 동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15살이었을 때 그녀의 몸에 심어진 날부터 말입니다. 추출된 오디오 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지수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사소한 소리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소리, 친구들과의 잡담, 영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과 그의 팀은 지수가 정우를 처음 만난 날부터의 녹음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와 강인숙의 재판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우 가족이 지불한 돈의 잔재로 고용된 그들의 변호사가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산후편집증을 앓고 있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우의 의료 저널은 단지 환상 기록이나 잘못 해석된 연구 초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강인숙의 편지는 수십 년 전에 오해받은 어머니의 감정 폭발일 뿐이며 범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우를 헌신적인 의사로 강인숙을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로 그렸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어린 아들 시우를 안고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윤서연 박사와 이모 이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검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정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단 하나의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추측과 불법적으로 획득된 개인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검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마지막 증거물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증거물 A.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고 법원 직원에게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이 증거물은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자신의 자궁에서 회수되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연극적인 전술입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포렌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첫 번째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수와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 전 아기방 카펫에 대해 가볍게 논쟁하는 소리, 그들이 그 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우의 변호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녹음의 선명도는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자택 서재에서 녹음된 10월 14일 새벽 2시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네, 그냥 값싼 싸디 초음파였어요. 그녀는 의심하기에는 너무 멍청해요. 물체의 위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네, 어머니. 출산할 때 제가 직접 그것을 꺼낼 겁니다. 박성현 씨의 상속 문서는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우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강인숙은 떨리기 시작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거실에서 녹음된 두 피고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강인숙의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단호해야 해, 정우. 임신 때문에 네가 모르게 변했어. 목적을 잊지 마. 정우의 목소리. 저는 모르지 않아요. 어머니. 저는 단지 조심하는 거예요. 강인숙의 목소리. 조심한다고 수조원을 주지 않아. 그 마취 사고 계획이 가장 좋아. 향후 소유권 합병증을 제거하는데 더 깔끔하지. 열쇠가 나온 후에는 그녀가 오래 살 필요가 없어. 법정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배심원이 입을 가렸습니다. 강인숙은 지수를 노려보았고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20년 전의 녹음입니다. 피고인 정우가 대학 친구로서 지수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시 케이터링 컨설턴트로 위장했던 피고인 인숙이 그와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녹음되었습니다. 윤서연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모님의 해부학적 구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의료기구도 아닙니다. 루프도 아니고 임플란트도 아닙니다. 이건 이물질, 지수 씨.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지수는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수술한 적도 없어요. 제 몸에 아무것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윤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기계를 껐습니다. 산모님의 남편 정우 씨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지수를 강타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그것은 정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관심, 다른 의사에게 가지 못하게 한 금지령. 그가 직접 했던 모든 초음파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물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우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공허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잡힌 사회병질자의 시선,
그의 유일한 후회는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우를 꽉 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물을 마주하고 승리했습니다.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적 정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기억이 가득한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리와 햇빛으로 가득 찬 밝은 호숫가 부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벽은 건강하고 명랑한 아기가 된 아들 시우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모 이수정은 그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시우를 돌보는 것을 도울 때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성현 씨의 재산은 은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김민준의 전적인 지도를 받아 자신의 비극을 삶의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성현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자선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은 2개의 주요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부는 윤서연 박사가 직접 이끌고 있는 의료 부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의 의료 과실이나 학대에 갇힌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윤서연 박사의 클리닉은 이제 정교한 시설이 되어 은밀한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도록 다른 의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김민준이 관리하는 2번째 지부는 법률 부문입니다. 그들은 지수의 전체 자산을 관리하고 정우와 강인숙과 같은 포식자들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의 악몽입니다. 지수 자신은 재단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강한 자선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입니다. 어느 날 지수는 김민준에게 무언가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고보안 교도소 방문. 정말 확신하세요, 지수 씨?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요. 지수가 자신의 히잡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지수와 김민준은 두꺼운 유리로 분리된 깨끗한 방문실에 앉았습니다. 칙칙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2 인물이 반대편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강인숙과 정우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격히 늙었습니다. 한때 매우 우아했던 강인숙은 이제 머리가 가늘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이 뿌리내린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우는 더 나빠 보였습니다. 그는 야위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허합니다. 그의 카리스마의 잔재는 오래전에 사라져 그를 비참한 껍데기로 남겼습니다. 교도소 소식통은 그들 둘이 서로를 증오하며 매 순간 그들의 실패에 대해 서로를 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지만 강인숙은 지수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지수는 인터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숙 씨. 안녕하세요, 정우. 강인숙은 비웃었습니다. 자랑하러 왔니? 내 아빠의 더러운 돈을 즐기면서.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민준이 옆 인터콤을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2 분께 민사소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개인 자산, 강인숙 씨의 집, 정우 씨의 저축계좌, 그의 의사연금, 심지어 당신들의 옛집 가구까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강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의뢰인 지수 씨는 매우 관대한 사람입니다. 강인숙의 눈이 약간 반짝였습니다. 지수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압류된 당신들의 모든 자산을 성현빛 재단의 가장 최근 집으로 이체하도록요. 우리는 그것을 의료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강인숙 정우 기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의 돈은 당신들이 거의 파괴할 뻔했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업보였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의 섬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인숙은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악마 같은 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자신의 인터콤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강인숙의 비명을 잘라냈습니다. 어머니는 한 가지는 맞아요. 저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웃는 시우의 사진을 꺼내 유리창에 대었습니다. 이것이요. 당신이 절대 만질 수 없는 무언가. 그녀는 사진에 홀린 듯 바라보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정우,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사였어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맹세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의사로서 실패했고 남편으로서 실패했고 인간으로서 실패했어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유산을 원했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수와 김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인숙이 여전히 유리를 치고 정우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한 그 음울한 방문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햇볕이 눈부셨습니다. 지수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시우가 카시트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모 이수정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